같은 사람은 대중들이 욕심을 부릴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대중들이 극도로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굳이 주식을 해야 되나? 안전한 예금도 있는데. 최루입니다. 전무님 말씀 들으면 언제든지 빨려 들어가는데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볼게요. 그리고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스토리도 있을 테고 넘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토리보다는 넘버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데이터에 더 집중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그 매크로 환경이 변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 뭔가 가져가야 될 기준점 자체도 데이터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해해보고 연결하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투자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괴롭겠지만 차트보다는 본질을 좀 보자, 데이터의 본질을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결국 간단해요. 모든 자산 가격을 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 특히 이제 주가로 얘기하면은 위에 이제 캐시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주주한테 돌아가는 이익 또는 배당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계속 캐시카우가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인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할인해 주는 것이 R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R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업한테 부여할 수 있는 할인율이기도 한데, 조금 위험한 기업일수록 그 할인율이 높아지고요, 좀 안전한 기업일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분모하고 분자가 굉장히 그 발로툴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분모 쪽에서 그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있죠. 얼마 전에 그 FMC 미팅에서도 나왔듯이 갑자기 금리를 세게 올린다고 하면서 그것이 장기 금리를 건드리고, 그러면서 할인율을 높이면서 전체적인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앞으로 그 분자와 분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분자와 분모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그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는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은 지금부터 6개월, 1년 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정리해보면 이제 고물가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연준이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고금리가 나타나면 소비도 둔화되고 투자도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고, 저기에서 얘기하면은 분자가 되는 거죠. 분자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식을 내다 팔거나, 또는 빚으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거나, 이러면서 심리와 수급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이 투자 심리하고 수급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려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럼 지금 심리는 어느 정도로 나쁜가, 과거에 나빴을 때는 어느 정도가 나빴던가, 그때랑 비교해 볼 때 그때보다 더 나쁜가,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CNN 머니에서 집계하는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게 있는데,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5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주가가 빠진 영향도 있었겠지만
공포와 타격 지수가 그 fear 영역에 있다가 extreme fear,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단계에 있다가 아주 공포스러운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비교 기준을 6월 중순 그때도 이제 FMC 미팅이 있은 바로 직후였는데 그때도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때 공포스러웠을 때의 수치가 17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24인데 뭐 주가가 좀 더 빠지면은 공포가 더 심해져서 익스트림 피어 영역에 계속 남아있겠죠. 그 익스트림 피어 영역에서 그러면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일 텐데,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대중들이 욕심을 부릴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대중들이 극도로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이런 약간 컨트롤리한 전략으로 대응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게 실증적인 좀 예로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좀 하나, 이게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6월 중순에 FMC 미팅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서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지표도 굉장히 극도의 공포의 구간에 있었어요. 그때 17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거의 지수의 바닥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그 지수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평안을 찾고 굉장히 타격스러워졌겠죠. 욕심을 부렸겠죠. 그 가운데 또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을 산 사람도 있었겠죠.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8월 17일에 67을 기록을 해요. 67이라고 하면은 이 그리디한 영역이거든요. 욕심이 가득 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또 S&P 500은 고점을 찍어요. 단기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 상황은 24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그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만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기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가장 안 좋을 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인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장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 B2 해가지고 신용이 털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 8월 말자로 해서 미국의 신용장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나왔는데요. 688빌리언 달러라고 그래요. 688빌리언 달러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963조 원이거든요. 거의 이제 1000조 원에 가까운데,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지수가 작년 한 말쯤에 S&P 500 기준으로 고점을 찍었을 때 936빌리언 정도 됐었어요. 이 936빌리언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300조 원이 되는 돈이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신용장고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지금 신용장고가 어느 정도 낮아져야만 이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정도를 그냥 대략 살펴보면은 과거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신용장고는 대체로 한 600빌리언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688빌리언이니까 8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이 숫자가 변했을 수 있어요. 9월달 지금 그 시장의 어떤 센티가 굉장히 안 좋고 지수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신용장고가 아마 더 10월달에 확인해 보면은 9월 말자의 신용장고는 더 내려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시장이 주는 수급적인 부담은 약간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역시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정도로 지금 심리하고 수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금리예요. 왜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분자하고 분모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분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금리잖아요. 아무래도
분모가 커지다 보면은 이 가치 자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금리가 중요한 것이 전통적인 자산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식하고 채권이잖아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느냐에 따라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채권의 매력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위험한 주식보다는 채권 쪽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에 우리나라 1년짜리 정기금리 예금도 정기예금 금리도 굉장히 좀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굳이 주식을 해야 되나? 안전한 예금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리가 더 치고 올라갈수록 주식의 매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금리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FOMC에서 성명문을 내고 또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더 막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을 주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 정도표에 나타났듯이 2022년 12월 말, 올해 말 기준으로 정책금리가 4.4%로 가겠다. 지금 3%에서 4.4%면은 1.3%가 1분기에 움직인다는 건데, 계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FOMC 미팅이 2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75bp, 50bp 올리겠다, 뭐 50bp, 75bp 올리겠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파월이 성명문이나 기자회견에서 준 메시지 자체도 물가는 2%까지 꼭 맞출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니까 너희들은 고통을 감수해야 돼. 왜냐하면 물가를 잡지 못하면 다른 요인들이 물론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잡고 가야 돼. 이런 강력한 의지를 몇 번씩 확인시켜준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로만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앞으로 정말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금리까지도 굉장히 상승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자산 가격의 하락을 이끌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제 10년물이 3.76%를 찍으면서 10년 내 최고치 수준에 지금 도달했다는 언론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3.76이라는 그 금리를 분해해 보면은 저기에는 경기 요인도 들어있고 물가 요인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물가가 앞으로 좀 잘 잡히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심리가 저 속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고, 또 연준이 굉장히 호키시한 정책을 한동안 계속 가져갈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가지고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제 그런 어떤 팩터들로 포지션을 잡고 뭐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럴 텐데, 금리가 그 주식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일지 곰곰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를 하면 매년 한 3.76%씩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 중에서 무디스 AAA 등급에 투자하면 4.5%씩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무디스 AAA 등급을 받는 회사들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이런 정도들의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안전해 보이잖아요. 안전하면서 1년에 한 4.5%씩 받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위험한 채권 등급의 금리는 5.63%, 아주 위험한 정크본드라고 하는 신용도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채권 같은 경우는 8.84%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 부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손이 안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의 자금을 채권으로 옮겨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아무 자산에도 투자 안 하고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여기에서 10년물 금리가 4%, 5%, 6%까지 치고 올라간다. 이러면은 사실 주식의 투자 매력은 더욱 반감될 수밖에 없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후로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의 그 최근 그 10년물 금리가 튀게 된 요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 연준의 호키시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 연준이 단기금 정책금리를 결정하지만 그게 단기금리에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채권금리에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튄 부분이 더 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누그러질 것이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 그거는 사실 그 단기적으로는 좀 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6개월, 1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피크 아웃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지금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금리라고 했는데, 물가,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제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가솔린 가격인데, 가솔린 가격 보시면은 가장 그 높았던 시점이 5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3.67불까지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27% 고점 대비 27% 조정을 받았거든요. 어제 WTI 가격이나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굉장히 심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가 최소한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그 3.67에서 여기에서 더 올라가서 뭐 전고점까지 가면 이렇게 상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 빠지는 속도 자체가 지금 문제인데, 그게 이제 금리에 영향을 줄 건데, 그 속도 자체가 완만하냐 급하냐의 문제지, 여기서 반전이 돼서 이게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에 더 상승 압력을 준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수수 가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가 많기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그 공급 자체에 영향을 줘서 농산물 가격도 계속 오를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 17% 빠졌고요. 이전에 많이 빠졌다가 좀 오른 거긴 한데, 그 농산물 가격도 결국 파생상품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가격에 있는 그런 투기적 수요들이 빠지면서 저는 이 옥수수 가격도 결국 하락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한참 얘기 많았잖아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셧다운하면서 유럽이 굉장히 공경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폭등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고점 대비 30% 이상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이고, 유럽에서 거래되는 도매 천연가스 가격은 거의 50%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럽이 그만큼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서 다른 카타르나 이런 쪽에서 생산량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면서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구리 있잖아요. 구리는 닥터커퍼라고 불리잖아요. 왜 닥터커퍼냐면은 경기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원자재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닥터커퍼로 보이는데, 이것도 고점 대비 31% 빠졌어요. 구리가 여기저기 쓰이는 새가 많지만 그 쓰임새 대비해서도 지금 공급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물가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이나
산업 금속이나 또 유가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런 그 주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지금 다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물가의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 이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약간은 수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의 효과라고 있는데 웰스 이펙트,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소비 수요가 많아지고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나 미국 주택 가격이 고점 대비 그 주가는 23%가 S&P 500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미국 주택 가격도 고점 대비 6%가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과감하게 늘리기는 심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공급 요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수요 요인에 있어서도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금리의 부담을 주는 물가 요인 자체가 누그러지면서 최소한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오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 수요 요인에서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면 미국 경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비 쪽도 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요인도 좀 빠지면서 아까 3.76%라고 하는 그 장기 금리 자체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살만한 주가냐? 또는 더 기다려야 되느냐? 또는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볼 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PE 멀티플인데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인데 지금 S&P 500 기준으로 해서 향후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15.6배에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많이 갈 때는 23배, 뭐 24배 이렇게 갔었거든요. 작년 한 말 정도에 S&P 500 고점을 찍을 때는. 그런데 최근에 한번 6월 중순쯤에 저점을 우리가 한번 봤었고 지금 거의 저점을 볼 찰나에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PE 기준으로 6월 중순 때는 15.3배를 기록을 했었고요. 지금은 15.6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시계열로 계산을 해보면은 17배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7배 중반 정도를 해서 지금은 15배 중반 정도니까 역사적 평균 대비해서 비싸지 않은 영역, 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 지수 전반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P라는 게 사실 멀티플인데 이 멀티플에 영향을 주는 게 또 금리고 또 그 이익이 계속 빠지면 이 낮은 멀티플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그 기업 이익의 하향 조정 여부에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기업 이익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면 이 PE 멀티플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S&P 500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것가 있을 테고 또 실적이 계속 빠지는 것도 있을 테고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1년 정도 겪었던 그런 호황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 PE 멀티플이 상승하더라도 이익이 그만큼 성장하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는 앞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예상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잘할 수 있고요.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계속 풍부할 때는 실적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스토리로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어쨌든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금리 레벨 자체는 높진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뭐 0.5% 불과 몇 년 전에 1%, 1.5% 하던 금리 레벨하고는 지금 높아진 금리 레벨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금리 쪽을 중립적으로 논다면은 향후에는 기업 이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지수 자체는 이게 그 15.6배라서 약간 그 적세적 평균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익 실적 추정이 상향되기는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전체는 그럭저럭 그 기업들마다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고 나빠지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럭저럭 갈 수 있겠다. 지수의 이익은 그럭저럭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기업을 찾을 때 어떤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될지 한 2가지 포인트로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이제 앞서 말한 실적은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주주환원인데 S&P 500에 들어있는 500개 기업들 중에서 향후 실적이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추정을 할 거잖아요. 그 추정치가 매일 나오거든요. 제가 거의 500개를 매일 거의 스크린하다시피 하는데 기업 실적이 꾸준히 지금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은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 기업들은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굉장히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EPS로 보면 EPS는 주당 순이익인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온전한 몫인데 그 몫 자체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믿고 가면은 주가가 빠지든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에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매크로 환경 자체가 완화되면 이 회사가 본질적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유통 주식수를 적어놨는데 기업이 발행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한 주에 돌아가는 이익 자체는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다른 말로 그렇게 그 시장에서 유통 주식수를 줄여가는 기업,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사주를 계속 매입해서 소각하는 기업, 이런 그 주주 가치가 좀 강한 기업들은, 주주 환원에 대한 인식이 강한 기업들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몇 가지 시그널을 볼 수 있는데 돈이 저금했고 그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가 없죠. 배당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자 낼 돈도 없는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미국 시장에서 여겨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거기다가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환원도 많이 한다. 이런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기업을 볼 때 좀 투자의 판단의 어떤 팩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기업이 어딜 것 같으세요? 그냥 제가 일부러 제목을 안 써왔는데 힌트를 드리면은 S&P 500의 상위 1위에서 10위 사이의 기업이고요. 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디요? 애플이요? 애플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그 기업이 추정치가 상향이 되진 않아요. 전기차, 테슬라가 이렇게 그 이 추정치가 계속 그 꾸준히 쉼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기업은 어디 같으세요? 워런 버핏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애플이요.
애플 같은 경우 최근 한 7년 정도 보면은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면서 매입 수가를 계속하면서 유통 주식 수가 1년에 뭐 한 5%씩 계속 줄고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가지는 한 주당 가치가 5%씩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익도 좋고 또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앞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잘할 기업이라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아주 불안정한 매크로 환경 때문에 빠져 있을 때 좋은 가격에 사면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면 앞으로 좀 투자에 결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참고용이고요. 실적과 주주 환원이 최근 어떤 그 힘든 상황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투자에서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저 나름대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